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우리 경제도 봄처럼 따뜻한 날이 올 수 있다. 오늘 한은 총재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해봤습니다. 지금 날씨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오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잠시 숨고르는 구간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승 추세 부분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윤정도의 Y를 통해서 시장과 그리고 종목 그리고 교육 부분 완전하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많은 자료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시간 시황 준비했는데요. 시황 부분,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황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펼쳐드려야 될 시점인데, 아직 제가 펼쳐놓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칠판을 통해서 몇 가지 맥점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서, 이제부터 시장은 이런 부분을 많이 놓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칠판 부분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분은 시장 흐름의 추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의 기조에서는 4월 달에만 지금 4조 6천억 이상의, 그래서 15거래일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오늘 소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 기조가 유입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조 놓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의 해석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관 쪽의 부분이 되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투신권 부분을 자꾸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을, 제도권 분들을 좀 뵈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관 쪽의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투신권보다는 연기금 쪽을 놓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외국인 기관, 근데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보다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연기금 쪽을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시장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놓고 보냐는 거죠. 주식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경제 동향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료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자료 놓고 보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자료인데요. 내용 보시면 굉장히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교육 자료인 만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경제 동향 간담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15층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과 주요 내용, 논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보도자료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가시기 힘드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분기 지표 부분을 놓고 향후 경제를 조금 예측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해서 국내 경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0.8%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긴 하지만은 경제 개선 흐름의 징표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심리 개선 및 주택시장, 그리고 증시 호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증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 심리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죠.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회의를 이렇게 뭐 해외에서 좀 참여하고 G20 회담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했을 때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를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양호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월 들어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세, 순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뭐 15거래일이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했을 때는 뭐 지속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엔화의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엔화 약세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엔화를 그 바닥을 찍었을 때의 기준이 7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736엔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뭐 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 성장세에 대한 둔화나 대외 리스크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소폭 부정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뭐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 일단 오늘 전체 회의에 대한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흐름이 어떤 기준으로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해석 부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해석은 뭐 금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금리 부분 한번 동향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3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사실상 2015년 1월 국내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1월 달에도.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줬는데 그 이후에 3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 동향 자체가 조금 침체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 발언 중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조금 더 놓고 봐야 된다. 2분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쪽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우회적인 코멘트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이 잠시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인하 양방향을 모두 놓아두고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흐름 또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2주 전에 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 신용평가사 기준에서 무디스와 S&P, 그리고 피치가 있죠.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015년도 4월 달에 무디스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신용등급 자체를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상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S&P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피치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에서 피치도 국가신용등급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면요. 한동안 그러니까 좀 멈춰져 있었어요. 2007년 이후에 뭐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 한 단계 더 올라선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뭐 시장에서 멈춰져 있었던 부분이죠. 몇 년 만에 진행된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상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의 이 추이 부분도 2012년 9월 이후에 멈춰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시장에서는 재료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향후에 피치도 3대 그 국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평가기관이 우리나라 등급을 올려놨기 때문에 피치도 이제 쫓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글씨가 작아요. 이 부분도 그냥 구도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보시면 맨 왼쪽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요. 4월 기준만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그 경제 전체 동향 말씀드릴 때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월 한 달 동안에만 4조 6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불이죠. 파란색 불인데 특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투신 쪽에 2조 8천억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연기금 쪽과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오히려 빨갛게 몇 천억, 5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어주는 그런 시장 장세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이 표는 그나마 조금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4월 20일 이후에 수급 동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자별이에요. 누적이 아니고 일자별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뭐 소폭 뭐 거의 매도도 아니죠. 관망이죠. 관망의 흐름 속에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연기금 쪽의 부분에 연기금이 빨간불로 돌아서 있어요. 수치가 잘 안 보이시겠죠? 빨간색으로 돌아서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일 이후, 그러니까 21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자 한번 차트 놓고 보시죠.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3거래일째 밀려 있습니다. 3거래일째 밀리면서 2% 정도 수준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 부분 해드리면요. 두 번째 페이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 밀려 내려왔던 구간이 이쪽에 장대 양봉이 나와 있던 시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4월 20일 날 형성됐었던 종가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에 앞서 보신 것처럼 6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2조 2천억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연기금도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는데 시장 자체는 6거래일 이전의 종가 수준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2조 2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6거래일 이전 수준으로 눌러놨다? 그렇다면 선물 동향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선물은 그동안 같은 기간 동안에 658계약 뭐 적은 매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6월 만기까지 기준 잡으시면은 만기 누적으로 약 3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움직임을 가져갔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1월 달에 바닥 찍고 움직임을 줬다. 혹은 3월 둘째 주에 동시만기 이후에 시장이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요. 빨간 양봉 보이죠?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추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 업종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정부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국가신용평가기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도 매수가 긍정적이고 연기금도 긍정적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 있는데 꼭지 부분에서 맨 위에 오른쪽에 박스 쳐드린 부분에 6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 속에서 고점 찍고 되눌린 부분 그 구간이 2조 2천억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이전의 수준으로 늘려졌다? 그렇다면은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의 흐름을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되겠죠. 2차 상승 랠리가 나온 구간, 첫 번째 박스부터 해서 두 번째 박스가 쳐진 구간, 저 구간까지를 2차 상승 랠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 구간에 끌고 올라왔었던 업종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 부분을 또 조금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1차 상승 랠리가 1월부터 3월까지 나왔잖아요. 3월 19일입니다. 정확히. 1차 상승 랠리 3월 19일까지 나왔고 그리고 나서 3월 19일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구간인데 두 번의 랠리가 나온 이후에 지금 고점에서 눌려버렸습니다. 매집은 됐는데 눌렸죠. 그럼 그 다음 흐름은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업종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에요. 의약품 업종. 이렇게 보시면은 1, 4분기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10월부터의 흐름이에요. 10월부터 쭉 바닥권을 헤매다가 3월 이 박스 쳐드리는 라인들이 여기가 3월 중순 이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구간부터 해서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약품 업종이.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의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만 3월부터 해서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가팔랐다. 그러니까 2차 상승 랠리의 주도 업종군이다라고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업종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가면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갔으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무지하게 갔어야지. 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실 때 3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다 낮추는 상태죠. 어찌됐건 뭐 증권주들의 랠리가 이렇게 2차 상승 랠리를 이끌었고요. 세 번째는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물론 이제 바닥에서부터 1월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2차 상승 랠리 구간에 조금 더 가파른 시세의 흐름을
연출을 해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건설업종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고점에서부터 좀 눌려있죠. 시장이 3거래일 눌려지는 폭 속에서 건설업종은 조금 더 눌려지는 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이후에 시장에서 상승 랠리를 제대로 가지고 갔던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근데 2차 시세가 나오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세가 어떻게 되죠? 19일은 뭐 요 정도 날짜가 되겠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흐름을 놓고 보시면 고점이 여기다. 1, 4분기에 랠리를 끌고 갔던 건설업종의 고점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눌려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2차 상승 랠리의 움직임 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뭐 상당히 크게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 4분기, 작년 10월 이후에 랠리가 나왔고 1, 4분기 이후에도 시장을 견인했고 그리고 박스권 놓고 보시게 되면은 3월 만기 동시효과 이후에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줬던 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이 고점을 찍은 게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조정폭은 약 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상승 랠리를 이끌어갔던 게 전기전자 업종. 그 기준에서 이끌어갔다면 그 이후에 2차 상승 랠리는 순환성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증권업종 또 그리고 의료업체 그리고 화학업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연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바닥권의 종목이 시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세 상승 탄력이 계속 연출이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만 가지고는 시장이 못 간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2조를 매집을 했어도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6거래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있죠. 그렇다면은 다시 움직임을 줬을 때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부분은 뭐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3월 19일 이후에 조정폭이 거의 이제 뭐 10%에 가까운 그런 조정이 있는데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 뭐 지수는 계속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끌어왔었던 지수는 1900포인트 미만입니다. 1900포인트 미만에서부터 2050포인트까지 끌고 올라왔고요. 2050포인트에서 2180까지는 순환성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이 확정치가 나와요. 이건 잠정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리스크 있는 부분은 뭐 갤럭시 S6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이면 월봉의 기준이 되죠. 근데 삼성전자 놓고 보시면 121선에 딱 부딪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21선 이동평균선에 딱 부딪혀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증시의 가격 조정폭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 또 기간 조정폭도 상당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도 놓고 보여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락에서 돌려지는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어요. 월봉에서는. 그리고 정배열 라인에서 다시 완전한 5월선이 20월봉선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혹은 조금 늦어진다면 5월 초순 정도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돌려져야만 시장 랠리는 나올 수 있다. 그것의 가장 간단한 예는 간단한 부분은 업종별로의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업종별로의 흐름에서 시가총액 그 상위 업종 부분이 사실상 그 전기전자 업종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23%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의 23%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제약주라든가 바이오는 3% 미만입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3% 미만 그리고 화학업종 정도가 이제 10% 수준 정도가 놓여지는데 증권업종도 한 2% 3%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순환성으로 시장을 끌고 갔던 범위, 순환성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범위들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23%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기간 조정과 3월 19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매집이 단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악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부품주들의 경우 지금 조정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부터는 시장 주도주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황 부분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종목은 왜라는 왜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역시 그 파워포인트 자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설치를 못 해놔서 다시 한번 실판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업종이 뭐가 있죠? 종목이? 일단은 그 종목 기준이 내추럴 엔터텍입니다. 그래서 그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기준점을 좀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자, 내추럴 엔터텍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그 거래량 터진 부분이 1660만 주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재료 내용으로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백화수호라는 부분이죠. 백화수호 부분이, 세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은 식약청입니다. 식품, 약품, 안전처죠. 청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내추럴 엔도텍, 당사자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쪽에서 사실상 지금 백하수호, 그러니까 하수호라고 지금 뭐 시장에서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하수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그 제대로 된 상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백화수호를 사용한 상품이 없고 다른 그 원료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회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내추럴 엔터텍 1조 6천억이 넘는 이런 업체가 4거래일 연속 하한가에 진입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날짜별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을 PPT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막 식은땀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뭐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뭐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문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PPT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뭐 PPT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월 22일이죠. 4월 22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원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장중에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 하한가로 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그 22일부터 사건 일자 그 내용을 자료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예.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실은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로 연결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니고, 장중에서는 약간 혼란이 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 내용이 조금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내용이 다 그 백하수호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내추럴 엔터텍이 동반적으로 흘러내려갔던 부분이죠. 어찌됐건 22일 날 한국소비자원은 내추럴 엔더텍 백수호 원료 시험 검사 결과가 이어부피소라는 것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백수호의 원료가 최상품의 기준이고 당연히 저것을 써야 되는데 재배 기간이 좀 더 짧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이어부피소가 검출됐다라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그 반향에 일어났던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검사 방식이다. 이거는 뭐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어부피소가 뭐 검출되지 않은 그런 샘플로 식약처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이러한 소비자원에서의 발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주가는 하한가에 진입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23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단은 그 내추럴 엔터텍에 대해서 뭐 재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내추럴엔터텍의 이제 대표이사도 직접적인 해명에 나서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국 소비자원도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의 그 검사 방식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추럴엔터텍 같은 경우에도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뭐 24일 이후에 그럼 또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한국거래소시장감시본부를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내부의 그 뭐 연구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도한 부분, 자기 주식을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의한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매도 부분은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뭐 어느 쪽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임직원들의 매도 부분은 날짜 기준에서 물론 소비자원에서 물건을 원료를 회수해 갔을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진짜 매도의 목적으로 잡는다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다 매도를 했겠죠.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27일 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임원 보유 주식에 대해서 자율적인 매도 제한 결의 6개월간은 매도 않겠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사주 매입 부분도 솔직히 말은 조금 있어요. 자산 현금성 자산이 15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0억을 누구를 위한 매수냐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일부는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탈피를 했어요.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보합으로. 사실상은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재료 부분이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4거래일 연속 하한가 부분을 탈피를 했고요. 약 1660만 주 거래와 함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죠. 약 8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개인들이 104만 주를 떠안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약처의 내추럴엔터텍 원료에 대한 시험 결과 발표. 원래는 29일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모 증권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부분이 29일까지는 좀 어렵다.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내추럴엔터텍에 대해서 갖고 나온 이유. 지금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알고 계실 거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1660만 주. 종가가 47,000원대 끝난 종목에 1660만 주라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종목에 8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내일 내추럴엔터텍이 오른다 내린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Y를 진행해 드릴 때 1강부터 4강까지 무엇을 해드렸죠? 주도 세력들의 매매가 진행된 종목에 대해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매집 비율이라든가 편입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해드리려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목의 기준보다도 교육의 기준 그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주 취득 공시 내용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사주 취득 부분도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한가가 보합으로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한 부분이 되는데 주식수 기준으로 18만 주. 사실은 그 하한가 잔량 물량이 300만 주씩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 18만 주 들어온다는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한 반등을 줄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을 이것 때문에 또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면 심리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해석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주가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거래량부터 좀 살펴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악재 나오고 4거래일 동안에 하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 하한가가 3일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거래량 부분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냐 하면은 이 정도입니다.
1660만 주가 뭐 소형주의 1660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부분이 앞서서 보실 때는 충분하게 정상적인 거래량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오늘 터졌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흐름입니다. 이 밑에 흐름이 개인 누적 수급이에요. 역시 이 부분도 선이 좀 약하게 표시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늘 굉장히 많은 100만 주라면은 물론 뭐 하이닉스는 주식수가 7억 주가 넘으니까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100만 주 해봐야 뭐 0.15% 정도 되나요? 근데 내추럴엔드텍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다라고 하면은요. 시가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1,900만 주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넘는 물량이에요. 지분율 5%가 넘는 물량을 오늘 하루에 개인들이 다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어찌됐건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을 했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은 잘 냉정하게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 부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추럴엔드텍의 그 수급, 전체적인 수급 놓고 보시게 되면은 10월 1일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4월 27일 것까지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 4분기부터 해서 내추럴엔드텍 같은 경우도 매집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 매집 부분은 수량으로 지금 표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220만 주 정도. 그렇게 된다면 지분율로 11%가 넘는 매집이 단행된 거고요. 오늘 하루 기준에서 역시 뭐 그림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1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떠안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시장 주체 세력의 수급을 파악해야만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는 종목도 공략을 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추럴엔드텍이 아니고 만약에 굉장히 조금 문제가 발생된 다른 쪽의 문제, 그러니까 뭐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혹은 뭐 사채업자의 자금이 들어와서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 대한 점한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시세가 흘러가는 종목이었다면은 접근 자체가 안 되겠죠. 다만 내추럴엔드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문제 발생되기 전에 1조 6천억에 달했던 종목이고요. 매집 자체도 단기 매집이죠. 10월 8일 이후에 약 11%,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11%, 1,000억 원 이상의 매집이 발생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접근이 일부 가능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 주체 세력의 창구 동향도 역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구는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또 매집이 1,000억 이상 된 종목에 대해서 창구를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윗부분 말씀드린 평균 단가 부분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략 62,000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물량 그 앞전에 편입된 물량은 4만 원대 중반 정도의 매집이 된 물량입니다. 그리고 장중의 창구 동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장중의 창구 동향 그리고 기존의 그 창구 동향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 물량과 스탁물 물량이 어느 정도 반대 매매로 나오겠느냐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놓고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제 11월 4일 날짜예요. 11월 4일 날짜부터 해서 4월 28일까지인데 왜 11월 4일을 기준을 잡았냐면요. HTS상에서 예전에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평균 단가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찾아보니까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에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추정치가 그 데이터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뭐 6개월 정도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찌됐건 11월 4일부터 해서 그 누적 수급이 표시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4일 이후에 28일까지 매수한 부분, 그러니까 27일까지 정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개인들이 130만 주를 물량을 뺏겼다라는 겁니다. 130만 주면 약 7%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7%에 달하는 물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량을 뺏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주로 뺏어갔죠. 근데 이 부분의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64,000원, 그리고 기관들은 62,000원의 물량을 편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 이제 물량이 또 있죠. 10월 8일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8일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5만 원대 후반 혹은 6만 원 전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를 좀 아셔야만 오늘처럼 보합으로 출발하더라도
이 매집된 외국인 기관이 매집한 1,000억 원 수준의 물량, 이 부분 대비해서 주가 방어력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또 놓고 봅니다. 11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수급 부분에서 다시 놓고 보시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까지 개인들이 130만 주 뺏겼던 부분을 오늘 개인들이 27만 주 남겨져 있죠. 104만 주 정도 물량을 떠안았다는 거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순매도가 70만 주 이상이에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은 약 20만 주대의 매도뿐이 안 했는데, 누적으로 따진다면은 외국인들 누적 부분이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 지분율 자체는 한 22%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해서의 기준점 놓고 잡더라도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이후부터만 기준 잡아도요. 대략적으로 100만 주 떠넘겼다 해도 한 10% 정도 물량, 15% 정도 물량까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놓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거래원 정보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거래원 정보 놓고 보시면 대신증권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날짜 기준은 제가 10월 8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예요. 오늘 날짜까지인데 여기서 맹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맥점을. 여기 놓여져 있는 대신증권이라든가 혹은 메릴린치 증권, 유안타 증권, 이러한 부분의 창구 동향은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6시경에 대부분의 HTS의 그 정보 부분이 바뀌어요. 아침 6시경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바뀌는 모습을 보셔야만 실질 창구 동향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면 어제까지의 기준 놓고 보실 때 기준도 뭐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오늘 주가가 보합에서 출발하고 상한가까지 순식간에 밀려 올라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메릴린치 창구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100만 주를 떠안았죠. 그래서 이 창구 동향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준입니다. 지금 매수, 매도 상위 창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탈 시간 9시 57분, 29분, 9시 13분 이렇게 있는데, 메릴린치, 유안타, 교보증권 창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매도량 부분이 대신증권에서 매도량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 어떻습니까? 메릴린치 쪽도 매도량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 쪽도 매도량이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보증권 쪽도 매도량이 아예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렇게 놓고 보시죠. 오늘 그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순매수 상위 기준이 되는데,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부 순매수로 잡혀요.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릴린치는 외국계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신증권의 개인 투자자분들 단 한 분이라도 매도를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안타 증권, 교보증권의 단 한 명이라도 매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그렇다면 이 전 증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증권사가 아니고 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 코스콤으로부터 시세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표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착시 현상, 특히 메릴린치 같은 창구에서의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수 이후에 외국인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물량을 떠안는 흐름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창구 동향을 장중에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특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상태에서 창구 동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처럼 분명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다?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을 끝나고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도 수십만 주의 매도, 1% 이상의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어마어마한 3% 이상의 매도, 양쪽 합산해서 5% 이상의 매도. 그렇게 된다면 주가 흐름이,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오늘 100만 주를 떠넘겼다 할지라도 110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뭐 끝났다, 반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구 동향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대응이 가능하고,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 같은 날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 시간 끝나자마자 11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815TV 찾아오시면요.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 8시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당연히 내추럴 엔터텍의 흐름도 놓고 보고 수급도 놓고 보고 창구 동향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11시에 꼭 교육방송 참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내추럴 엔터텍뿐만 아니라 이러한 급등락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추럴 엔터텍의 오늘 전체적인 매물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분봉입니다. 1분 봉 차트고요. 지금 뭐 굉장한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오늘 사실상 120만 주 정도 체결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동시호가에 체결됐었던 요 가격대 물량 자체가 이제는 뭐 그다지 큰 특징이 없이 오히려 46,000원, 47,000원에 형성된 이 물량들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매물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식약처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외국인들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의 지금 평균 단가는 좀 더 높습니다. 높은 쪽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가 흐름을 변동성을 확대해서 위에서 조금 더 위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혹은 오히려 오늘은 매도 기조였으면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이러한 또 매물벽과 주가 흐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또 창구 동향도 놓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시장에서의 이 종목은 왜 내추럴 엔터텍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사실은 쉽게 풀어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저도 막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하여간에 뭐 이러한 그 어려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장에서 승자로 남으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역시 교육 시간이 되는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그랜빌의 매수 1법칙 그리고 그랜빌의 매수 2법칙 오늘은 그랜빌의 매수 3법칙 당연히 매도 3법칙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상 매수 2법칙과 매수 3법칙은 거의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가장 주요한 종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랜빌의 매수 3법칙에 딱 맞아 떨어져서 시세가 굉장히 강렬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을 맨 끝에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교육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랜빌의 매도 3법칙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부분 뭐 어차피 똑같아요. 지난주에 매도 2법칙과 똑같은데 일단 매도의 기준이니까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추세 하락을 지속한다. 제가 이동평균선 강조드릴 때 가장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일단은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상승 기울기, 하락 기울기. 이 기울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매도의 법칙은 뭐냐면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주가 부분이죠. 주가 부분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못하는 경우. 그죠?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하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향 돌파하고 꺾일 때 그래서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매도다라고 했는데 매도 3법칙은 그 자체도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등력 자체가 이평선,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놓고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죠.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주가가 이 그림을 똑같이 떠온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어찌 보면 횡보죠. 횡보고 변동성이 이쪽이 더 크고요. 근데 보면은 이평선은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사실상 그 시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이건 좀 그림이 조금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이평선이 기울기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부분 이런 그림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제 차트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뭐 매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하락 추세에서 반등폭이 제한적이다. 이평선 자체를 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의 기준으로 놓고 봐라라는 것이 그랜빌의 매도 3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셀 석유까지의 일봉 차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랜빌의 매수 법칙이죠. 일단 매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수의 기준을 놓고 잡으시는데 똑같습니다. 추세 상승이 지속되고요. 이동 평균선을 주가가 추세 상승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평선에서 주가가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되돌려졌을 때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그림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지금 주가가 이 위에서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평선이 바닥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 좀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으로 놓고 보면서 똑같은 이평선과 주가의 위치를 찾으면 예제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겠죠. 실질적인 그림은 이러한 흐름, 상승 추세 속에서 주가 당연히 올라야 상승 추세 이평선이 나오겠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종목인데 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추세로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이평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그러한 흐름에서 돌려지는 구간, 이평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 탄력을 주는 구간, 이러한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상승 추세, 이 추세의 기울기 부분, 지금도 굉장히 강조드려요. 이 기울기 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준이다. 아시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옆으로 뉘어지거나 하락으로 훼손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매수 사인이 아닙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종가 선 차트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기울기 절대 기울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의 표는 무료 교육 방송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일 이평선 자체의 수치가 보시면 단 한 번도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기행 마찬가지고요. 아모레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또 놓고 보셔야 될 부분 한화의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21선만 놓고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복습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올라섰다가 횡보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여기서 급격하게 쫓아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횡보 구간에서 이평선 부딪힐 때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을 같이 놓고 보시는 방법, 그리고 11선과 21선을 놓고 보시는 방법, 이 부분은 교육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분에 이러한 그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도 20일 이평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SKC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과 21선의 기준, 그리고 11선과 21선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SKC 일봉 차트 또 21선 기준에서도 이게 매수 2법칙이 되겠죠. 기울기 부분이 상승 추세에서의 잠시 이탈됐다 돌리는 흐름.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노출을 해드립니다. 그랜빌의 매수 3법칙에 가장 지금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평선 기울기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서 멈춰져 있는 부분인데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질 수 있느냐,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개인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빼앗겨진 상태에서 매도세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단기 악재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와 있어요. 단기 악재 때문에 밀려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개인 물량을 더 뺏어가고 있다? 개인에게 물량 뺏은 게 15% 수준에 달하는 매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되겠죠? 시가총액 2조에 달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시세가 나올까요?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20조짜리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교육을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11시부터 해서 815TV에서 여러분들 무료 교육방송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815TV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교육 내용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윤정도였습니다.